터릉의 지금 그 숙종의 능이죠. 거기 가면은 숙종의 여인들만 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존재가 현재 묻혀 있다고 추정이 되고 있어요. 추정. 수정. 누군가요? 누굴까? 뭘까요? 이제 숙종이 애지중지했던 고양이가 거기 묻혀 있다라고 주장을 많이 해요. 왜냐면 숙종 같은 경우에는 그 애묘인이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실제 이제 숙종이 아버지 현종의 능에 이제 그 참배하러 가던 길에 그 노란 털을 가진 굶주린 고양이가 나타났대요. 지금으로 치면 치즈냥이죠. 미야오. 그러니까 눈에 밟히면서 우리 아버지 집 능에 가는 길에 지금 고양이가 나타났다. 이것은 필시 뭔가 있다. 돌아가신 선왕의 영혼이 이 고양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기리는 마음에 이 고양이를 챙겨가지고 그런 다음에 키우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고양이 이름은 이제 금덕이라고 하고 이 금덕이가 낳은 새끼가 이제 금손이라고 하는데 이 금손이를 너무 예뻐했다고 합니다. 네. 뭐 고기 반찬도 나눠주고 이런 식으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여기 뭐라고 했는데 너가 날 옆에서 야옹 그러면 추루 먹을래? 추루. 상상이 안 되지만 그렇죠. 이 분문을 하는 가운데서도 мя우 어이구 우리 귀여운 고양이 하면서 옆에서 챙겼고 그러니까 숙종이 자고 있는데 옆에 와서도 같이 잤고 이런 또 파격적인 애정 한강을 보였다고 합니다. 근묘만 가까이서 선왕을 모시고 밥 먹었네. 차가운 밤에는 몸을 말고 용상 곁에서 잠들었네. 비빈들도 감히 고양이를 길들이지 못하는데 임금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며 고양이만 사랑하셨네. 야, 이거 실제 기록인 기록이에요. 거잖아요, 실제 기록. 근데 이제 기록에 따르면 이제 숙종이 이제 그 승하를 했어요. 숙종이 이제 죽은 다음에 금손이도 며칠 동안 한 2주 동안 슬피 мя우 울다가 굶어 죽었다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아, 고양이가. 그래가지고 이 고양이가 얼마나 숙종을 따랐으면은 그 곡기를 끊고 뭐라고 할까요? 주인을 따라갔냐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진짜 차갑게 네. 만약에 본다면은 이것도 하나의 정치적인 쇼일 수도 있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고양이를 예뻐한다. 내가 그렇게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도 아니다. 물론 내가 그렇게 많은 후궁들을 내치고 사약도 내리고 했지만 나 이렇게 인간적인 면도 있는 사람이야라는 좀 약간 정치적인 제스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숙종은 다 정치니까 이것도 네, 그러니까 그만큼 정치적으로 정말 뛰어났던 사람인 건 확실하잖아요. 저는 굉장히 공감합니다. 오. 예, 사실 조선 자체가 성리학을 기반으로 두고 있잖아요. 네. 왕을 도덕적으로 완성된 사람을 원해요. 그러니까 왕한테 바라는 것은 뭐냐면 백성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세상 만물을 생각하고 그리고 외적으로부터 뭔가를 보호하고 그렇죠. 그 자연재해도 막아야 되고 하는데 동물에게 시간을 뺏길 수 있느냐 도덕의 근본을 여기에다가 맞출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숙종 같은 경우는 그것마저도 무시하고 나의 강력한 왕권을 보여주는 것으로 고양이를 쓰다듬으면서 보여줄 수도 있죠. 충분히 정치적인 제스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뭐로 보이시는지는 다 아시죠? 뭐예요 이게? 뒤주죠, 뒤주. 뒤주죠. 뒤주 쌀통, 옛날 쌀통. 큰. 쌀통이에요, 쌀통. 네. 약간 미니 무덤처럼 생긴. 미니 뭐요? 미니 무덤. 미니 무덤. 때처럼 이렇게 올려져 있으 입혀져 있으니까. 위에 이렇게 봉분 같아 보이기도 하고 좀 어린이들이 보면 뜀틀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뜀틀 그렇죠. 타도세자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가 바로 뒤주일 뒤주가 거예요. 유명하죠. 이른바 이제 이모화변인데 화변이라고 하는 건 정말로 끔찍한 재난의 뜻이에요. 재앙이고 이모년에 일어났던 끔찍한 일인데 그 이모화변의 그 첫 장면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그 보면은 뭐가 있냐면 기록을 보면 엄마가 와가지고 청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아들 죽이자고 울면서. 그래서 영조가 칼을 던지면서 네. 자결하라 자결하라. 라고 명령을 내려요. 네. 거기서 당연히 알겠습니다, 자결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말씀하시는 대로 정말 글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다 잘 들을 테니까 정말 이러지 마십시오 아버지. 야, 근데 아버지라고 불렀구나.
아무리 여기서는 아버지 아들 사이라고 하더라도 세자와 국왕은 아바마마 또는 전하라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 여기서는 아빠라고 불렀어요. 와. 아빠. 아빠, 나 아들이야. 나 정말 앞으로 아빠 말 잘 들을 테니까 한 번만 살려주시면 안 되겠어. 라고 했는데 그때 뭘 하냐면 뒤주 갖고 오라고. 뒤주 갖고 오라고. 뒤주를 가져와라 하면서 사도세자의 비극이 시작이 되는 거죠. 뒤주의 존재, 거기서 죽었다라는 거를 우리가 가장 처음 자세히 접한 것은 사도세자의 부인인 해경궁 홍씨가 쓴 한중록이에요. 정사에는 그게 거의 언급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뭐 약간 사건의 특수성도 있고 네. 그래서 이걸 좀 정확하게 표현 안 했는데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안에다 어미 가두었다. 네. 안에다 어미가 다. 무언지는 안 나오네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이제 세자가 어찌됐건 지존이기 때문에 그렇게 직접적 표현하기는 좀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뒤주라는 게 왠지 비상식적인. 비상식적이잖아요. 사실 거잖아요. 뒤주를 실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되게 작잖아요. 네, 맞아요, 사람이 맞아요. 들어갈 만한 공간이 아니고 뭐 끽해봐야 좀 현대 들어가지고 다르게 쓴다면 뭐 옷 정도 넣어놓을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그 수원 화성 행궁에 가면은 그때 네. 사도세자가 들어갔던 그 뒤주가 그대로 복원이 돼 있어요. 들어갈 수가 있어, 거기 체험할 수 있도록. 네. 제가 이제 186인데 제가 들어가 앉았거든요. 네. 아무리 꾸겨 넣어도 안 들어가지죠. 여기까지밖에 안 들어가요. 되게 작아. 되게 작아. 뒤주 크기는 아마 우주소녀나 저 정도 크기 정도가 아마 맥시멈이 아닐까 싶거든요. 와. 네, 조그만 사람들이나 들어가서 움직일까? 사도세자가 굉장히 덩치가 컸어요. 저는 솔직히 영화 감독이라고 하면은 저는 마동석 씨를 전 캐스팅할 거예요. 사도로요? 사도로. 왜? 느낌 좀 안 어울리긴 한데. 승정원 얘기를 보면 어떤 기록이 나와 있냐면 사도세자가 너무 뚱뚱해가지고 살집이 있어가지고 앉아있을 때 숨을 쉴 때 이런 소리가 났다고 해요. 살이 있어가지고. 맞아. 비만이었나 보다. 우리가 생각해도 이미지랑은 너무 다른 거야.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이런 친구가 이런 좁은 뒤주 안에 갇혀 있다고. 한여름에. 한여름에. 근데 기록을 보면은 사도세자가 아우 하면서 한번 뚜껑을 열고 나와요. 실제로 한번 부셔요. 아, 진짜로요? 한번 부셔. 부수고 나와. 그러면 야 열고 나왔냐? 그래. 반성 좀 했냐? 이게 아니라 다시 덮고 그 위에 합판 더 얹어. 땅땅땅. 또 영화 사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비가 또 한 번 와요. 그러면 비가 똑똑똑 떨어져서 핥아 먹어요. 네. 그걸 막기 위해서 때 있잖아요, 때, 잔디. 그래서 저 위에 봉분이 생긴 저 겁니다. 봉분같이 보이는 저 때가. 이건 진짜 이 성기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작정을 했네. 그렇게 비인간적이다 보니까 아예 주어를 지워버린 거구나. 그러니까 어디에 이게 들어갔는지. 기록에 정사의 기록에 남기기에도 자기의 그 어떤 그 집안사가 수치스럽고 치부네요, 이거는. 사도세자를 죽일 생각이 있었는가? 평생에 걸쳐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살아남아야 되는지를 눈치를 보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들이 죽을 때는 이미 정조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후사에 대한 걱정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나는 이 대통을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 더 산다 못 산다 이런 거 다 떠나서 네. 내 밑으로 제대로 된 왕권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보여주어야 한다. 의도적으로 네, 죽인 것이다. 의도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문제가 저거죠. 만약에 죽이게 되면은 영모죄로 죽잖아요. 그럼 그의 아들은 뭐가 되죠? 그렇죠. 같이 그렇죠, 영모죄 예. 묶여지는 거죠. 대역죄인의 그죠? 아들이죠. 예. 그러니까 대역죄인의 아들. 영조의 입장에서는 정조한테 정통성을 물려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세손의 아버지가 깨끗해져야 될 방법이 뭐였을까라는 고민 속에서 어떻게든 저런 이상한 행동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영조는 뭐라고 할까?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는 뭐든지 다 희생을 시킬 그런 남자였어요. 아들까지도. 아들까지도. 왜냐면 아들 사도세자인지 네. 아니면 세손 이사인지 정조죠. 네. 영조 입장에 봤을 때는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결정을 이미 내렸어. 이산. 자기 손에는 피를 묻히기 싫어.
그러니까 아들을 훈육하려고 하다가 사고사가 났다라고 퉁치고 넘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제 시신을 꺼냈어요. 시신을 꺼내니까 이미 사후 경직이 되면서 다리를 이렇게 끌어앉은 상태에서 다리가 안 펴졌다. 경직이 돼서. 경직이 돼서. 굳은 거지. 이게 다가 아니에요. 뭐 또 다른 게 있어요 또? 친아빠가 맞나 싶을 정도의 또 다른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입니다. 아니 죽고 났는데도요? 죽고 난 죽고 난 다음에 다음에요, 이게. 아들이 예. 지금 사후 경직이 되고 있어요, 지금요. 예. 뭘까, 이게? 자, 힌트를 드리면은 창경궁에서 죽었습니다. 경희궁으로 이제 이동을 해요. 이 과정에서 발생을 해요. 근데 지금 썬킴 선생님의 방향은 이거는 뭐 의도된 살인이고 뭐 이런 거니까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추도의 개념은 분명히 반대쪽인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그런 막 거가 반대쪽. 크게 웃었나? 그럼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개선가를 연주했다고 해요. 개선가요? 그 개선가를 창경궁에서 경희궁까지 갈 때까지 딴따단딴딴따단딴딴딴 울렸다고 하는데, 그럼 역적 죄인을 처단하고 나는 돌아간다라는 의미네요. 난 목적 달성했다 이거. 이게 친아빠가 할 행동이 맞습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 하면서 속으로는 안에서 울었겠지. 울음소리를 가리기 위해서 풍악을 올렸을 수 있죠. 네, 점점 고립되는 배상훈 프로펠러. 저희 같이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두 분이 지금 양쪽에서. 썩은 동아줄을 잡은 거죠. 삼천궁녀는 의자왕이라고 하면 삼천궁녀라고 알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것이 저는 여기서 이 자리에서 밝혀드리는데 조작된 팩트입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부여에 가보셨나요? 가봤죠. 가봤죠? 그럼요. 부소산에 올라가면 낙화암이 있어요. 네. 가보면 깜짝 놀라요. 왜요? 3,000명은커녕 30명도 못 써 있어요 거기. 아, 너무 좁아서. 너무 좁아가지고 사진 찍으려고 저 아저씨 비겨 내가 먼저 사진 찍고 이러거든요. 맞아. 아 근데 진짜 생각해보니까 약간 당황스럽기는 하네요. 3,000명이 진짜 쉬지 않고 막 이렇게 우수수수 이렇게 무슨 낙엽도 아니고 애초에 이게 연속으로 계속 떨어지는 게 이게 진짜 맞는 건지 자, 사실 봐봐요. 의문 들어요. 네. 삼천궁녀라고 칩시다. 네. 당시 이제 그 부여, 백제의 마지막 수도는 사비성 부여였죠. 네. 인구가 약 5만 명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그럼 계산해 보면은 3,000명이라고 하면 당시 수도 인구 전체의 20분의 1이잖아요. 그건 너무 많다. 20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죠, 교수님. 상공유사에 보면은 네. 그 당나라와 신라의 연합군이 백제를 쳐들어왔을 때 네네네. 그 사비성에서 있던 그 의자왕과 그 안에 있던 그 왕족들, 그 대신들 그리고 궁녀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피신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그 후궁과 궁녀들이 적군의 손에 죽을 바에는 차라리 스스로 자결하겠다. 맞아요. 라고 그게 해서 우리가 알던 내용이죠. 예, 강물에 몸을 던졌다라고 네네. 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사실 여기 기록에는 3,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아 그래? 네. 그럼 이거 누가 만든 어디서 나온 거예요 3,000이라는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은 네. 일단 3,000이라는 것이 약간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그 양귀비 있죠. 양귀비. 알죠. 이 양귀비와 당현종이 뭐 너 죽네 나 사네 하면서 사랑을 하고 있는 거를 백거이라는 그 당나라 시인이 묘사를 했습니다. 네네. 후궁이 3,000명이 있지만 네. 그 3,000명의 사랑보다 한 사람에게 푹 빠졌네 라고 하면서 처음에 삼천궁녀라는 표현이 거기 등장을 해요. 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그 중국에서는 3,000명이라고 하면 정말 3,000명이 아니라 네. 많다의 대명사가 돼요. 아 비유적인 표현이군요. 예를 들어서 뭐 나 친구가 3,000명이다 그러면 진짜 3,000명이 아니라 많다는 뭔지 알겠다. 야 이 전화번호부에 3,000명 3,000명이야. 그 진짜 3,000은 아니지만 뭐 500명 진짜 있어도 많다는 뜻이에요. 많다. 거품이 좀 있네요. 표현이었구나. 그리고 또 우리가 사실은 의자왕을 알고 있는 거는 뭔가 좀 흥청망청 뭐 방탕하게 좀 이렇게 살았을 것 같은 이미지였는데 그게 아닌 거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흥청망청 방탕한 이미지라는 게 왜 나왔냐면은 의자왕의 서자가 41명이라는 기록 때문에 그래요. 그럼 저는 이게 달리 보거든요. 서자가? 그렇게 많다면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서자 41명이에요. 그러면 정실에서 나온 자식들도 꽤 많을 거 아니에요. 일단은 그렇죠. 공주까지 다 합쳐가지고 한 80명이 넘었다라고 추정이 되고 있는데, 솔직히 이게 자식이 많다고 해서 방탕한 것이 아니라 삼국지 조조 같은 경우에는 자식이 60명이었어요. 그리고 세종대왕 자식이 22명이야. 태종 이방원 같은 경우에는 29명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굳이 자식이 많다고 해가지고 이꼴 방탕한 남자다? 이건 근데 좀 많아도 좀 너무 많으니까. 29명의 몇 배잖아요, 지금 80명은. 그렇죠. 백제 멸망사에 있는 의자왕을 둘러싼 이야기들이 의심스러운 것들이 꽤 많아요. 예. 제15년, 그러니까 의자왕이 50대 중후반이 될 적에 태자의 궁을 굉장히 사치스럽게 꾸몄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고 그 이듬해엔 왕이 궁녀들을 데리고 음란과 향락에 빠져서 술 마시기를 그치지 않아서 그때 그 좌평 자리에 있던 성충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말린 거죠. 이제 좀 자중하시라. 그게 한 명씩 있어야죠. 이제 자제하시라라고 네. 말렸는데 이 성충이 감옥에 갇혀요. 그 감을 했다는 것 때문에. 자중하라고 했다고? 네, 이런 행위는 뭐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폭군의 한 또 전형의 모습처럼 나오거든요. 그러면 정리해 보면은 뭐 사치에 음란에 향락 뭐 충신까지 일단 가뒀으면은 조건은 다 갖췄네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선입견이 거의 맞는데? 지금 이 그러니까요. 기록대로 지금 보면은. 오해는 없는데. 이게 삼국사기를 쓴 사람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신라 백제, 사람이에요. 그쵸? 신라 사람이니까 백제를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의정에 대한 악플을 쓴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문제는 누가 두 사람 썼냐. 세 사람이 말하면 어느 정도 진실이잖아요. 네. 이게 막 옛날에 외가 백제랑 진짜 친했거든요. 예. 근데 그 외에서 남긴 기록이 있는데 의자왕의 군의 대부인 그 왕후로 아마 추정이 되는데 그 사람이 요망하고 무도해서 멀쩡한 신하들을 다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백제는 마음껏 이런 기록을 쓴 게 남아있긴 남아있어요. 근데 저게 절친도 그렇게 얘기한 거면 절친 나라도 그러면 그쵸, 베프 말은 팩트죠. 들어야죠. 그러니까 왕후가 누구냐?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부여를 나중에 한번 그 투어를 가시면은 네. 정림사지 5층 석탑이라고 있거든요. 네네. 이게 부여에 남아 있는 거의 유일한 백제의 유물이에요. 이게요. 네, 네. 웅장해요. 네. 거기 보면 되게 열받는 게 뭐냐면 소정방이 그 당나라 장수가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백제를 멸망시켰지 않습니까? 네. 그 딱 보니까 정림사에 석탑이 있는 거예요. 네. 석탑에다 그럼 이걸 내가 정복했다는 기록을 남겨라 해. 대당제국이 백제를 멸망시킨 기념비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에 이 은고 부인 왕후에 관련된 기록이 있거든요. 고든 신하들의 간언은 물리치고 요사스러운 부인의 말을 좇아 어진 자에게는 강한 형벌이 내려지고 아첨하는 자에게는 총애와 신임을 주었다. 당나라와 외에서도 동시에 이렇게 기록할 정도면 거의 진짜 믿겨지긴 하는데 은고 부인이 정말 국정농단을 한 게 사실입니까? 실제로 그 의자왕이 국정 초반에는 정치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대략 한 655년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뭔가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문제가 생겨나는 그 이면에 은고라고 하는 사람이 그 중심에 서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원래 부여용이라는 사람이 태자였다가 나중에 655년에 태자효라고 하는 사람으로 태자가 바뀌게 되는데 은고라고 하는 이 대부인이 아마도 태자효의 친모로서 이 태자효를 태자로 앉히는데 크게 기여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태자를 앉혔으니까 이제 좀 약간 권력의 핵심이 될 수 있겠네요. 의자 왕이 뭐 음란했다든가 뭐 은고라고 하는 사람이 뭐 국정을 농단했다 이런 이야기들은 어쨌든 당 내지는 신라에 의해서 승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서사거든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백제가 반드시 망해야만 되는 국가고
자기들이 정벌해야만 되는 국가였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마땅한 명분을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망할 만한 나라였다. 예, 그 과정에서 의자 왕과 응고 이런 어떤 그 멸망으로 가는 서사 이런 거를 만드는 것이 아마 기록에 포함됐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거죠. 해상왕 장보고가 난을 정말 일으켰다면은 바로 이것 때문에 일으켰습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저기 서 있는 저 여인은 부인이 아니라 장보고의 딸입니다. 바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딸 때문에 발생을 했다 이거죠. 자, 여러분 잘 따라오십시오. 지금부터 어마어마한 사건이 배후에 있습니다. 바로 장보고의 딸에 얽힌 사람이 바로 훗날 신라 제45대 왕 신무왕이 되는 본명은 김우징이라는 사람입니다. 김우징. 장보고가 죽기 9년 전 바로 이 김우징이 청해진을 찾아온 것부터 문제는 스타트가 됩니다. 아니 왕이 될 사람이 장보고를 찾아왔다는 건가요? 보통 거꾸로 왕이 될 사람한테 찾아가잖아요. 끝까지 들어보셔야 돼요. 일단 그 정확히 말하면 아직 왕이 되기 전에 이제 김우징이 찾아온 상황이었고 오히려 당시에 이제 김우징이 암살당할까봐 서라벌에 있으면은 청해진으로 피난을 온 겁니다. 당시에 신라의 상황이 어땠길래 이 왕위에 오를 사람이 암살의 위협이 무서워서 청해진까지 피난을 온 겁니까? 자, 보십시오. 당시 이때는 신라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시대 신라가 아니라 통일신라 시대 때예요. 쿠데타가 9번 이상 일어나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른바 개판이 되어버립니다. 특히 왕위 쟁탈전이 아수라장인데 왕이 될 가능성 있는 사람을 모두 내가 먼저 죽이지 않으면 내가 킬당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와, 살벌해. 장보고에게 하나 제안을 합니다. 나를 왕으로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내가 쿠데타를 일으킨 거니까 네가 한번 군사적으로 도와달라. 만약에 내가 권력을 잡는데 장보고 당신이 도와준다면은 당신의 딸과 내 아들을 훗날 결혼시켜 주겠다. 우리 사돈 맺자. 그러면 장보고의 딸은 왕족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왕족이 되는 거죠. 장보고도 왕족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로얄 이게 패밀리 딱. 계획대로 성공이 돼가지고 김우징이 왕이 되고 그럼 김우징의 아들이 또 왕 위에 오른다면 장보고는 뭐가 되죠? 왕이 장인. 장인이죠. 장인이. 그러면 청해진뿐만 아니라 통일신라 전체를 호령할 수 있는 왕의 장인. 말 그대로 나는 신라의 로얄 패밀리가 되는 엄청난 제안을 받은 거죠. 아, 솔깃하다. 그렇죠. 네. 가뜩이나 그냥 힘도 있는데 왕의 장인이고 그리고 왕과 왕의 아버지가 나 때문에 왕이 된 거야. 이러면 뭐 파워가 엄청날 수밖에 없죠. 근데 아무리 그렇다 쳐도 그건 미래의 일이잖아요. 네. 이게 찾아와서 진짜 지금 보면은 지금 막 쫓기는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나중에 왕이 되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진짜 내버려두면 이 사람은 그냥 죽을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으로 치면 이제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는 건데 이게 성공하면 진짜 정말 로얄 패밀리가 되는 거지만 실패하면 역적이죠. 그 장보고는 당시 김우징의 제안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의로움을 보고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용기가 없는 자라 하였습니다. 네, 비록 용렬하나 명령대로 따르겠습니다. 이거는 벌써 충신 모드인데. 네. 저렇게 그냥 알았어요.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뭐 의로움. 와. 네. 정말 그냥 냉철하게 보면은 군사 쿠데타 일으키러 가자잖아요. 그렇죠. 네. 네. 장보고는 벌써 딱 그 대답을 딱 했을 때 그래 김우징은 이제 왕이야. 나는 신하고. 네. 그렇게 생각한 거네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성현 씨? 장보고가 파병한 군사가 승리를 합니다. 성공했어. 서라벌로 진격을 해가지고 쿠데타에 성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배팅이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신라 최초의 군사 쿠데타로 승기를 잡은 김우징 왕이 됩니다. 아, 됐네. 결국엔.
이제 장보고는 됐다. 이제 나는 왕의 사돈이 될 일만 남았다. 그렇죠 이제 자기로는. 아니, 김우중이 약속을 그러니까 지금까지 뉘앙스로는 약속을 어길 사람 같지 않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살려줬는데. 그런데 갑자기 등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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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등에 종기가 나기 시작해서 걷잡을 수 없이 종기가 나기 시작해서 6개월 만에 세상을 뜨고 맙니다. 그렇게 힘들게 왕 만들었더니 그렇게 막 인고의 시간을 견뎌서 왕위에 내가 겨우 올라간 6개월 만에. 참 그 항생제만 있었어도 왕 계속할 수 있었는데. 아니 종기가 날 거면 아예 청해진에 있을 때 놔뒀지. 그러면 이 고생도 안 했지. 서랍원에 들어가서 왕 되고 종기가 나요. 희생까지 다 했는데. 그러면은 6개월 만에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장보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제 근데 문제. 정말 네. 다행이에요. 김우중의 아들이 문성왕으로 바로 즉위를 합니다. 다행이다. 아들 있었구나. 그 김우중의 아들 문성왕, 그러니까 신무왕의 아들이죠. 문성왕도 처음에는 약속을 지키려고 해요. 그 장보고도 약속 지키십시오. 뭐 당신 아버지가 당신이랑 내 딸이랑 결혼하기로 약속이 됐습니다. 해요. 근데 당시엔 이 귀족 중에 하나였던 김양이 신라 왕실 입장과 신라 귀족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장보고의 세력이 파워가 너무 커지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 우리 귀족들 찬밥이 되는 것이 아닐까 해가지고 귀족들이 격렬하게 반대를 해가지고 저 국왕 절대로 장보고의 딸과 결혼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반대를 한다고 해도 그래도 왕인데 그렇지. 귀족들이 반대를 한다고 해도.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추론을 보면은 솔직히 말해서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보면 장보고에 대한 기록은 몇 줄밖에 없어요, 이게요. 나머지는 우리 상상력으로 끼워 맞춰야 돼. 뭐 여러 가지 나오는 설 중에 하나는 내 딸이 왕비가 될 뻔했는데 지금 신라 귀족들의 반대로 이게 뭐 다 파토가 났어? 이거 안 되겠다. 가만히 있을 것 같은데. 이왕 어차피 못 먹어도 고다. 한번 뒤집어 엎자 해서 반란이 일으켰다라는 주장이 있죠. 아니 근데 이 정도면 약간 반란을 일으킬 법도 하다.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 힘으로 왕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이제 딸은 어떻게 할 겁니까? 왕하고 결혼이 안 됐으니 그 딸은 이제 누구랑 결혼하고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딸 바보라면 쿠데타를 일으켰을 만하다. 저는 그렇게 보죠. 인간적인 아빠의 측면에서. 그럼요. 여기서 이제 문성왕이 왕 장인 자리 빼고 내가 다 줄게. 실제로 줘요. 아 그래요? 그 신무왕 같은 경우에는 그 즉위 즉시에 이제 감의 군사라고 정말로 감사함을 느낀다는 그런 그 군사 타이틀을 줘요. 명예직이요. 감투를 하나 더 줍니다. 문성왕이. 아, 모자라냐? 대사가 부족해 그러면 진해 장군이라고 말 그대로 바다를 점령하고 바다를 통치할 수 있는 장군이라는 진골 예우에 해당하는 관직을 하나 더 줍니다. 진골이면 완전히 저기 그러니까. 왕족 아니에요, 왕족. 귀족. 귀족이죠, 귀족이요. 귀족. 그냥 필요 아니야? 팽당한 건 절대 아니네요. 그러니까 다 줘요, 케이만큼. 그래도 또 한편 장보고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거 매기는 건가 생각할 수도 있죠. 장군들 직책 많은데 진해 장군을 새로 만들어서 줘? 아 원래 있던 직책이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장보고는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은 하나의 도전인 거예요. 신라 귀족 사회에 대한 도전으로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여러 가지 기여한 바가 많은데 내 딸까지 거론됐는데 나를 이렇게 무시해? 거기에 대한 응전이기도 합니다. 아 너는 그냥 명예 서울 시민 해줄 테니까. 자존심 많이 상할 것 같은데. 제일 궁금한 거는 그거예요. 장보고가 신라를 상대로 난을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켜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없습니다. 없어요? 아니 그걸 잘 찾아보시고 그러셨어요. 기록을 보면은 장보고가 딸을 왕비로 받아주지 않은 것을 원망하여 청해진의 근거지를 두고 반란을 일으켰다라고만 나와 있고 그 다음 기록은 별로 없어요. 이제 장보고가 이제 그 염장에 의해서 암살당했다는 그 시기도 요때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정황상 봤을 때 실제로 진짜로 난을 일으켰을까? 아니면 일으킬라 그러다가 살해당한 건가? 그래가지고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장보고 세력을 제거하고 암살을 일단 했잖아요. 멀쩡한 사람 죽인 거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이 자기 암살했다는 것을 덮기 위해서 명분을 쌓기 위해서 역사에 장보고가 난을 일으켰다고 제가 나쁜 놈이야라고 손가락질을
한 것이 아닌가. 중요한 거는 난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신라 중앙에서 규정한 거예요. 근데 어떤 행위를 가지고 난을 일으켰다라고 설명했냐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장보고한테 명령해서 네가 직접 경주로 출두해라. 혹은 네 군사권을 우리한테 줘라. 내놔라. 라고 했을 수 있는데 장보고가 거부했다. 그러면 신라 중앙 조정에서는 그걸 난으로 규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신라 조정에서 장보고가 난을 일으켰다라고 했는지는 지금 현재 기록상으로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조선의 27명 왕 가운데서 가장이라기보다 거의 유일하게 커피를 좋아했던 커피 마니아. 조선의 26대 왕이자 대한제국의 초대 황제 바로 고종이십니다. 인물이 있었구나. 자, 오늘은 고종이 사랑한 커피가 살인병기로 변한 이야기입니다. 야, 와, 커피가 살인병기가 됐어? 이 커피가 왜 살인병기가 됐나? 1898년 9월 11일, 요때가 이제 그 고종 황제의 생일 주간이었어요. 생일 주간. 고종이 제일 좋아하는 커피 역시 파티 자리에서 빠질 수가 없었겠죠. 고종이 커피를 한 입 딱 마시려는 그 순간, 갑자기 고종은 커피 잔을 탁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고종의 독다 사건이라고 하는데 독이 들어인 그 차 사건이죠. 고종 황제 같은 경우에는 커피를 자주 마셨기 때문에 커피 맛을 알았어요. 아, 그렇지. 살짝 다르면. 이거 이상한데? 라고 내려놨어. 근데 옆에 황태자가 있었거든요. 거의 반잔 인상을 원샷을 때린 거야. 그리고 당시에 그 음식이 남으면요. 밑에 내관이든지 아니면 그 이제 그 궁인들이 나머지 걸 챙겨 먹어요. 내림상. 성운을 입어야지. 승우 있는 거는 저기 잠자리를 같이 하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그냥 그거 다 마시면 저 성인 줄 알았어요. 조금씩 다 마셨어요, 걔요. 내관들과 궁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싹 다 구토하면서 쓰러져 버립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순종도 구토를 해요. 상이다. 그리고 토해야지. 졸도를 해버려요. 와, 이건 뭔가 들어가 있네. 확실히 독극물 같은 게. 바로 무슨 일이야? 뭘 탔죠? 뭘 탔죠? 이 커피 안에 커피 안에? 바로 다량의 아편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앞에도 왜 더하지? 근데 진짜로 아편이 또 특색한 맛이 있어요? 나온 맛이. 제가 마셔봤을까 이거를? 저도 몰라요. 들은 거라도 없습니까? 뭐요? 들은 거라도 아편은 색도 있고 맛도 있어요. 아, 그래서 피우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그 표시가 납니다. 근데 몰피는 사실 무색무취거든요. 근데 이제 아편은 그래서 많이 넣었으면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아니 진짜 범인이 정말 대단한 게 어떻게 보면 한 나라의 또 황제한테 그 독살하려고. 독살하려고 그 앞을 넣었다는 게 간이 부은 거 아닙니까 정말? 야, 진짜 이거는 생각을. 이거는 완전 역적 같은 거 아니에요. 자, 표창원 교수님, 보통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주변에 탐문 수사를 하잖아요. 우선은 현장을 봉쇄해야 되고 아무도 들어오거나 나가지 못하게 해야 되고요. 면식범들. 근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황제가 드시는 음식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접근성을 가진 자, 이들 우선 조사를 해야 되고요. 여기에 또 동기가 있어야죠. 그럼 이 중에 죽었을 때 혹시라도. 가장 이익을 보는 자. 그렇죠. 근데 그거 순종 아니야? 순종 같이 마셨잖아. 같이 마셨잖아. 제일 많이 마셨어요. 순종 제외. 근데 보통의 동기 가지고는 이렇게 그 황제에게 위해를 가할 정도 행동을 하기 쉽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범행 동기를 찾아내야만 아마 이 사건은 풀릴 겁니다. 고종 황제가 마시는 커피에다가 아편을 탔다. 근데 성길 선생님, 정말 궁금한데 범인이 누구였습니까? 그 궁 안에 있는 뭐 나인들, 궁인들 뭐도 아니라 그 궁 안에 있는 뭐 나인들, 궁인들 뭐도 아니라 김홍육이라는 인물이었어요.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제 함경도에 이제 어부로 이제 그 물고기를 잡았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어요. 고종의 러시아어 통역사였어요. 어부가 통역사가 된 거예요? 봐봐요. 함경도가 바로 조금만 올라가면 블라디보스토크 러시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함경도에서 이제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이제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팔다가 일단 러시아어를 이제 배우게 된 거예요. 1896년에 아관 파천했을 때 러시아 공사관 들어갔을 때 김홍육이 따라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같이 1년 동안 생활하면서 계속 1년 동안 통역을 해줬으니까 친해지죠. 신뢰가 쌓여요, 안 쌓여요? 쌓이죠. 오른팔이죠 이제. 그렇죠. 심적으로 많이 기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관 파천 끝난 다음에 이제 나와서 이제 덕수궁에 들어온 다음에도
이쁘니까 뭘 시켜줬냐면 한성부 판윤, 지금으로 치면 서울특별시장을 시켜줘요. 근데 은혜를 원수로. 와, 아니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그리고 고종이 정말 은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어부하던 사람을 서울시장까지 시켰는데. 잘 살기. 그러니까 이 양반이 왜? 자기가 이제 고종의 신뢰를 얻고 이제 서울시장까지 됐으니까 겁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겉멋이 들었구나. 고종도 바보가 아니거든요. 네. 물론 나한테 도움을 줬지만 쟤 너무하는 거 아니냐, 선 넘는다 그렇죠,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신임 러시아 이제 공사가 부임을 해요. 네. 그리고 이 러시아 공사도 김홍육을 이 뭐라고 할까 이제 그 정치적으로 숙청을 하자라고 건의를 해요. 그거를 고종이 받아들여가지고 흑산도에 유배를 보내는데 여기 그러면 김홍육도 아 내가 너무 심했나 보다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겉멋들었습니다 하고 해야죠. 도와줘야죠. 죄송합니다. 근데 김홍육은 내가 도와준 게 얼마인데 내가 러시아 공사관에서 내가 이거 안 해줬으면 네가 지금 거기 있는 줄 알아? 끝까지 안 굽혔구나. 내가 만들었다. 너 한번 죽어봐. 라고 하면서 유배 가기 전에 궁중잔치 관리자였던 홍식을 은밀히 접선을 해요. 그런 다음에 아편을 주면서 고종이 커피 좋아하지. 아편 타서 죽여버려요. 와. 까대요. 대박이다. 그것도 받아들여요? 받아들여요. 넘어간 홍식 같은 경우는 요리사 이름이 김종화였거든요. 또 김종화도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고종이 먹는 커피 주전자의 다량의 아편을 넣어서 수라상에 올립니다. 와, 이 양반들 진짜 완전 이 사람들 간이 배 밖으로 나왔네. 아니 황제인데 황제를 돈을 받고 이걸 죽이려고 같이 시해하는데 참여를 한다는 게 역적이죠. 근데 다행히 고종은 커피를 안 마셨지만 아들 순종은 커피를 마시고 쓰러졌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 그 당시 이제 순종이 이제 황태자였을 때 나이가 이제 만 24살이었는데 혈변을 본 건 물론이고 치아, 이가 18개가 다 빠져가지고 이때부터 틀니를 끼고 살았다고 하죠. 이가. 부작용입니까? 이가. 와. 그 여러분 그 김홍육의 독다 사건 이후에 순종의 사진을 보면요. 턱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거든요. 아 저기 틀리에요 지금. 턱이 이렇게 나와 있네 이렇게. 아이고야. 아이고. 아니 진짜 근데 좀 가슴이 아프네요. 그러니까 사진을 이 보니까. 진짜 어찌 보면 좀 이렇게 영구적인 장애 같은 걸 입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근데- 아편의 네. 독이라는 게 네. 뭐 지위 여하를 가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생아편 2g 정도만 되는 양으로도 2g? 거의 그걸 죽을 수가 있고요. 와. 이제 과량 복용을 하면 일단 호흡 중추가 마비가 되고 뭐 소화기 운동도 전혀 억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왔던 혈변이라든지 구토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것 때문에 생긴 것들이고요. 그러니까 피부 같은 거 모든 마약들이 신체 대사, 뭐 몸의 단백질 이런 것들을 다 녹여버리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제 한 4, 50년은 더 늙어 보이게 됩니다. 아무튼 이때 이후로 제대로 기능을 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제한테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뭐 그랬으니까- 역적 중에 대역죄인인데. 네, 그리고 심지어 네. 아들이 또 저렇게 그렇지. 되셨으니까. 황태자가 저 지경이 됐는데. 네, 당시에는 또 형벌이 지금보다 훨씬 더 셌으니까 아마 고종이 화가 어마어마하게 났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가만히 안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김홍육 그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어떤 벌을 받았나요? 김홍육과 공범들이지 않습니까? 네. 교수형까지는 처해요. 네. 네. 아, 예. 그렇지. 맞아. 그거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게 모든 게 이제 피해자 중심으로 생각해야 되거든. 이놈이 잠잠히 계셨어야죠. 두 번째 시연은 실록, 또 고려사에 안 나오는 흥미진진한 내용을 야사의 신 썬킴 선생님께서 준비하셨죠.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설록화 바로 이거입니다. 공개해 주시죠. 자, 지금 두 사람이 칼싸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탈춤. 칼춤이라기보다 진짜로 칼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영포잖아요, 둘 다 또. 둘 다 왕입니다. 한 명은 충렬왕, 아빠고 나머지 한 명은 충선왕, 아들. 아빠와 아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부자의 난 전쟁입니까? 그러면 왜 아빠와 아들이 싸우게 됐을까? 남자끼리. 남자끼리. 아빠와 아들이 싸운 이유는 바로 여자 문제였어요. 오! 이 모든 재앙의 씨앗 결혼.
그 여자 때문에 무고 사건이 발생하는데 우리 역사 천재 역천 재성 씨. 네. 무고의 뜻이 뭘까요? 무고는 진짜 무서운 죄입니다. 무서운 사실이 아닌 걸 사실인 것처럼 꾸며가지고 저 사람을 모함해서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무고 사건이라는 건 누군가가 억울한 일을 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누가 당했을까? 바로 왕과 관련 있는 여인들 후궁 또는 왕비과가 연관이 돼 있어요. 충렬왕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부어라 마셔라 여성 편력도 심하고 특히 매사냥을 엄청나게 좋아했어요. 매사냥. 이제 매사냥을 가는 장소가 문제였어요. 장소. 파주 있죠. 네. 파주. 그래서 원래 개경에서 그 매사냥을 하면 되는데 개경 됐고 개경에서는 파주 좀 내려와야 되잖아요. 조금 더 남쪽으로 가서 거기서 매사냥하자라고 내려갔다고 해요. 이제는 뭐냐면은 그 매사냥에 이제 충렬왕 혼자 간 게 아니에요. 그럼요. 달링. 아야. 같이 갈까? 어머 좋아요. 라고 하면서 이제 충렬왕의 총애를 받던 무비라고 하는 궁인이 있었는데 그 파주하면 도라산이지 않습니까? 도라산 갈 때마다 무비 매사냥 떠나는데 같이 가겠어? 전하가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 무비. 도라산 고고고 해서 이제 둘이 이제 그 매사냥을 떠난 거예요. 돌아버려. 오죽했으면 사람들이 무비 저 궁인을 보고 뭐라 그랬냐면 야 도라산 또 간다 도라산으로. 별명이 도라산이었어요. (1296년 11월) 아들 충선왕이 이제 개국대장공주랑 이제 원나라에서 결혼을 해요. 네네. 충렬왕 부부가 아들 결혼식을 보고요. 5월 6일 날 이제 고려로 돌아옵니다. 제국대장공주가 작약을 꺾고 오도록 하여라. 그래서 작약을 보고 눈물을 뚝 그때가 흘린다. 그때예요. 40도 안 돼가지고 30대 후반 때 갑자기 급사를 해버려요. 즉 돌연사. 이게 다 사실 누구보다 제일 놀라운 사람은 충선왕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머니와의 그 유대감이 또 있었잖아요. 거의 유일하게. 그러니까 지금 이 엄마인 제국대장공주가 사망을 했을 당시에 이제 충선왕은 원나라 몽골에 있었어요. 엄마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바로 달려와. 이제 인종을 못 본 거잖아, 엄마를요. 달려와가지고 아빠가 진짜 미웠을 거예요. 너 때문에 죽었다고. 우리 엄마와 함께 했던 장소를 지금 무비랑 야외 데이트를 하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게 머릿속에 조합이 되는 거예요, 충선왕이. 아, 우리 엄마가 말씀은 안 하셨지만 우리 아버지의 이런 그런 바람 때문에 병이 났다라고 생각해서 그러면 아버지를 내가 뭐라고 할 수는 없고 도라산이 됐구나. 그러면은 화살이 어디로 가요? 도라산. 무비한테 갔구나. 무비한테 간 거예요. 아이고야. 그래서 무비와 관련된 사람들 다 끌고 와! 해가지고 충선왕이 무비와 그 일당들 40여 명을 모두 다 댕강 처형을 해요. 와, 다 죽였어요, 진짜. 왜 그랬어? 내 어머니? 마마의 죽음은 저와 상관없습니다. 묻지도 않았는데 대답을 안 해? 제 탓이 아닙니다. 제국 대장공주가 죽음으로 해서 사실은 충렬왕의 지위는 엄청 많이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죠. 선택지가 하나네. 자, 여기서 일이 좀 더 복잡해집니다. 와, 더 또 가요? 여인이 등장을 해요. 또요? 왜요? 이른바 숙창원비라는 여인이 등장을 해요. 그 양반 대단하시네요. 대단해요. 그 일을 겪고도 또 숙창원비가 지금. 이게 그 충렬왕이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아들 충선왕의 또 이 소개팅 전략이라고나 할까? 뭐라고요? 소개팅? 아니 이거는 작가들이 못 쓸 정도로 아주 참신한데요. 그렇죠. 충선왕이 아빠가 아꼈던 여인 무비를 어쨌든 간에 죽였잖아요. 네. 그때는 열받았겠지. 네. 자기 친엄마가 어찌됐거나 이 여인 때문에 죽었으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미안한 거예요. 걸쩍 우리 아빠 되게 그때 상심했겠다. 네. 우리 아빠 소개팅 시켜주자. 와. 그래서 아버지도 처음에 충렬왕이 뭐야 무슨 소개팅이냐 하다가 숙창원비를 딱 보고 별빛이 내린다. 반했어요, 설마? 반했어요? 반했어요. 오 마이 갓. 아들아 뭐 아니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야사입니까 아니면 정사입니까? 허준범 선생님한테 이거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고려사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정사예요? 정사야 이게? 기록이 있어요?
사실 충렬왕이 이 숙창원비를 소개받았을 때가 처음에 왕위에서 쫓겨났을 때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한 10년쯤 후에도 계속 이 숙창원비를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예. 그래서 한 번은 그 충렬왕이 원에 있다가 온 적이 있는데 그때 이 충렬왕이 자기의 거처를 숙창원비의 집으로 정합니다. 진짜 좋아. 사랑이네. 예. 사랑이었구나. 네, 그리고는 또 병이 나서는 숙창원비 오빠의 집으로 또 옮겨요. 이 숙창원비 오빠의 집은 뭐냐면 숙창원비를 그냥 따로 만나던 그런 곳이었어요. 이 정도면 총애 수준이 아니라 찐사랑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충렬왕이 죽고 난 다음에 충렬왕의 빈소도 숙창원비의 집에 설치를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마지막 사랑이었구나. 끝사랑. 예, 정말 찐사랑이었던 거죠. 지금까지는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스토리, 러브 스토리, 나 잡아봐라 이런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그런 스토리다가 갑자기 또 아침 드라마가 됩니다. 충선왕도 뭐가 있어요? 아, 그렇죠. 충선왕 그럴 사람 같지 않은데? 자, 지금 고려 때도 그 부모가 죽으면 3년상을 치러요. 네. 지금 그러니까 아버지 상중이에요, 지금 충렬왕. 그런데 갑자기 상복을 입고 충선왕이 이리 오너라! 숙창원비 집으로 들어갑니다. 상중에! 설마! 일단 족보상으로는 자기 엄마예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기록을 보면은 뚜벅 숙창원비 집에 들어간 충선왕은 며칠 동안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와, 혹시 들어가서 어느 넘어져서 기절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좀 아팠나? 아니면 맞은 거 아니야? 자. 누구세요? 이러고 팡 해가지고. 고려사에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오랜 시간 서로를 대하니 사람들이 이때부터 두 사람을 의심하였다. 와, 의심을 샀구나. 그리고 김 씨와 정을 통했으며 오래지 않아 자기의 후궁인 숙비로 진봉했다. 와. 자기 후궁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엄마를요. 잠깐, 자기 엄마를 후궁으로 아빠의 여인을 사랑했네. 근데 이게 지금 충렬왕이 서거한 지 3달 상중이고. 그렇지. 야, 근데 이건 숙창 원비도 대단하지만 충선왕은 이거는 정치적인 판단이었을 거야? 아니면 뭐 개인적인 복수였을까? 이건 전혀 이건 내가 볼 때 성적인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보니까 마음에 들거든. 아니,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 정도가 됐으니 아버지한테 소개를 시켜줬고. 그렇죠. 그렇지. 근데 사실 이런 상황 자체도 충선왕도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은 안 했던 거죠. 그 알고는 있었어요. 알고는 야, 있었습니다. 너무 예. 그렇다. 왜냐면 숙창원비하고 너무 사이가 좋다 보니까 거의 정사를 돌보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말을 못했는데 그 우탁이라는 한 신하가 지구상소 도끼를 메고 가서 상소를 올리는 이 뭐냐면 내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이 도끼로 그렇죠 죽겠다라는 목숨 걸고 상소를 올려요. 충선왕이 부끄러운 기색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야, 이거 지도 알고 있었구나. 조선시대 때 우리가 기생이라고 하면 아유 나리 원샷 이 정도로 알고 계시는데 굉장히 똑똑한 여인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양반 사대부들과 이제 시 배틀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뭐 사서삼경 다 외우고 똑똑해 그 케이스들이 많았는데 황진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 뭐 수업 시간에 배운 것과 같이 뭐 서경덕 선생, 벽계수 등등등 뭐 수많은 그 문학 배틀, 시 배틀을 통해도 황진이가 이겼어. 그러니까 뇌색녀였어요. 머리 되죠, 얼굴 되죠. 하다 보니까 이제 왕의 후궁이 돼가지고 이제 옹주라는 타이틀을 얻은 기생도 있었습니다. 와, 옹주는 좀 왕의 서녀에게 좀 공주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왕의 딸. 공주 딸. 이 옹주라는 명칭이 정확하게 이제 왕의 서녀로 불리게 된 거는 이제 세종대왕 이후라고 하죠. 아니 그러면 진짜 얼마나 매력적이길래 진짜 첩도 아니고 그리고. 진짜 고귀한 신분으로 아예 그냥 순수 신분 세탁을 해준 거잖아요. 바로 이제 이방원, 태종의 사랑 가희아라는 기생이었어요. 이런 가운데 김우라는 권력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왕자의 난 때 태종 이방원을 도와줬던 사람이에요. 이 김우도 당연히 이제 가희아한테 꽂혔어요. 그러면서 몇 번 잠자리를 가져요. 이제 내 여인이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가이아가 황상이라고 하는 또 다른 권력자와 결혼을 해서 첩이 돼버려요. 어머. 기무가 뛰어가. 네. 그래서 가이아를 딱 잡아요. 네.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널 좋아해. 그랬더니 가이아가 그 유명한 말을 해요. 본인은 기생입니다. 기생이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기생은 마음 주는 게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여기에 기무가 멘붕이 와버려. 멘붕이죠. 가짜였어. 내가 너 가지고야 말 거야. 그래서 군사를 풀어가지고 가서 가이아를 납치해 오라고요. 납치. 돌았네. 가이아가 끌려가고 있다는 소식을 황상이 들은 거예요. 네. 해가지고 이쪽에 20명, 이쪽에 30명, 백주대낮에 가이아란 이 여인 하나를 놓고 몽둥이로 패싸움을 해요. 야, 기생 하나로 인해서 그 지체 높은 양반이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경험들이 좀 저도 많이 뉴스에서 봤었어요. 형도 참전했었죠. 태중의 귀까지 들어갑니다. 뭐야? 지금 애들이 지금 황상과 기무가 지금 길거리에서 패싸움을 했어? 이것들이 여인을 채간 황상. 너는 파직. 동 때문에 기무는 무죄로 풀어줘요. 이제 문제는 가이아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 때문에 지금 벌어진 일이잖아요. 장 80대를 쳐라. 무슨 일이야? 장 80대 치면 죽어요. 장 80대요? 나 좀 잘못 들은 줄 알았네. 그 치려고 했는데 단 속전을 내면 풀어주라. 속전 돈 내면 풀어주라 이거. 벌금 같은 거구나. 그래서 가이아가 돈 내고 풀려납니다. 이래서 이제 유야무야 되는 것 같았는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설마 한 몇 년 후 태종이 이런 말을 해요. 궁의 그 연회 때마다 춤추던 그 기생이 요즘 안 보이던데. 걔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거라. 아 뭐야? 명을 그럼 내려. 태종도 약간 가이아를 좀 눈높이보고 있었다는 거죠. 나 태종 진짜 난리 났네 걔. 진짜 집어를 개 못 죽인다는 말이 많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야를 찾아낸 다음에 해선옹주라는 후궁으로 방금 말씀드린 같이 후궁 책봉까지 하죠. 이야 대단하다. 이 쟁탈전의 최종 승자가 누구냐? 태종이에요. 권력이었네. 단 한 사람만 사랑했던 정말 열녀 같은 기생 한 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랑이라는 기녀인데 홍랑이. 아마 학교 다니실 때 국어 시간에 약간 안 좋으신 분들은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랬나 본데. 그 시 맷버들 가려 꺾어라는 시가 있거든요. 아닌데, 이것도 수능 기출 문제입니다. 이거를 살아있는 홍랑 우리 해나 씨가 한번 읽어주시죠. 아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맷버들 가를 꺾어 보냅니다. 님의 손에 주무시는 창밖에 심어두고 보호소서. 밤비에 새입 나거든 나인가 여기소서. 야, 어우. 목소리가 참 좋으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이 지금의 함경도에 소속돼 있던 관기였어요. 이제 뭐 몰락한 양반집의 딸이었기 때문에 일단 뭐 배울 만큼 많이 배우고 똑똑한 여인이었거든요. 고죽 최경창이라는 선비가 함경도로 들어갑니다. 관계자가 또 술자리를 열어줬어요. 마침 그 자리에 이제 홍랑이 온 거예요. 최경창 선생님이 묻습니다. 그 홍랑 보고. 네가 시를 아느냐? 네, 조금 압니다. 그래, 네가 제일 좋아하는 시인이 누구냐? 그랬더니 고죽 선생님의 시입니다. 바로 앞에 앉아 있는데 딱 이거야. 고죽 선생은 당대 최고의 한학가였어요. 그래서 이분의 시는 굉장히 수준 높아서 꼭 홍랑이 그걸 아부하듯이 말한 게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진심이었을 거예요. 고죽의 시를 좋아한다 그러면 이 사람 좀 글 좀 읽었구나. 그럼요. 지식인이구나. 그러면서 함경도에 근무를 하는 그 기간 근무 기간 동안 홍랑과 사랑을 나눕니다. 아 그렇지. 정말 네. 둘이 이제 사랑을 나누게 되는데 이 사랑이 정말 오래 가지가 않아요. 꼭 그렇더라고. 정상적인 루트는 아니 너무 서로 너무 이상형이잖아요. 이상형이죠. 고죽 선생이 원래 이제 한양에서 근무하던 분이잖아요. 이제 지금 잠깐 함경도에 가 계시고 다시 한양으로 돌아오라는 이제 그 복귀 명령을 받아요. 귀환을 해야지. 근데 문제가 뭐냐면 당시 이제 그 국경지대였던 평안도와 함경도 주민들은 도 경계를 못 넘어요. 왜요? 그 국경지대다 보니까. 그래서 되게 슬프다. 그때 그 시를 준 거예요. 맺거든. 낭만 있다. 이거 가져가셔가지고 저 생각날 때마다 한번 펼쳐보세요. 이때 고죽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기다려라. 내가 꼭 돌아온다. 그래서 홍랑은 계속 기다려요. 그럼 못 돌아오더라고. 그런데
최경창이 한양에 돌아가가지고 3년 후에 병을 얻어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함경도에 있던 홍랑이 들어요. 고죽 선생님께서 아프시다고? 우리 선생님께서 7일 동안 뛰어가지고 걸어가지고 도경을 넘어서 한양까지 갑니다. 몇 개월 동안 병수발해가지고 결국엔 고죽 선생님이 건강을 되찾게 돼요. 더 사랑하겠네. 야, 진짜 대단하네요. 뭐 지금같이 쉽게 뭐 열차 타고 비행기 타고 갈 수 있는 것도 맞아. 아니고 7일 밤을 밤새 걸었으면 진짜. 거의 뭐 수백 킬로 수준으로 걸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게 불법이잖아. 월경한계요. 결국엔 들켜요. 들켜가지고 고죽 최경창 선생님께서 파직을 당합니다. 그리고 홍랑은 다시 함경도로 쫓겨나요. 그런데 고죽 최경창 선생님이 다시 병이 도져가지고 유명을 달리합니다. 아이고 돌아가시는구나. 그래가지고 홍랑이 최경창 선생님의 묘, 지금도 경기도 파주에 있거든요. 그 앞에서 음막을 짓고 누더기를 입고 이거 3년간 그 심요살이를 해요. 묘살이요? 삼년상을 그 옆에서요? 거기서 음막을 짓고. 부인도 아닌데. 와 부인도 3년상을 아니에요. 치러요? 근데 이쁘잖아요, 홍랑이. 주변에서 야 저기 이쁜 뭐 누가 저기 집 산속에 지금 있다더라 해서 껄떡거리는 그런 동네 양아치들이 와요. 그랬더니 홍랑이 뭐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가까이 오지 마라. 그래서 칼을 딱 뽑은 다음에 자기 얼굴을 그어버려요. 얼굴을 긋고 목소리가 굉장히 좋았다고 하거든요. 일부러 양잿물을 마신 다음에 목소리를 죽여버려요. 그러면서 최경창 선생님의 묘에 엎드리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제 얼굴이 이렇게 몰골이 못생겨졌는데 그렇다고 저 미워하지 마세요. 나중에 제가 죽은 다음에 저도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그때도 이뻐해 주실 거죠? 하면서 이 정도면은 진짜 부인도 보고 혀를 내두를 것 같아요. 와, 진짜 인정해줘야지. 근데 참 대단한 게 뭐냐면 임진왜란이 터져버려요. 전쟁도. 임진왜란. 전쟁 나자마자 그 고죽 선생님의 작품을 다 끌어안고 이걸 들고 피난을 가요. 홍랑이.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환관과 내시의 차이점을 일단 먼저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다른 거예요? 환관과 내시 같은 말 아니에요? 만약에 이제 그 두 개가 환관과 내시가 다른 무슨 타이틀이라고 하면 어느 게 더 높은 타이틀일까요? 황관이 약간 높지 않을까요? 황관이 관이지. 안 들어가니까. 그리고 내시 자체가 어감 자체가 내시 이런 느낌이고 환관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환관은 똑바로 서 있는 느낌이고 내시들은 항상 이렇게 약간 거북목처럼 요러고 다니는 느낌? 아하, 일단은 그 오해를 먼저 풀고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환관과 내시는 일단 엄격하게 말하면 다른 개념이에요. 일단 환관 자체는 이제 말 그대로 환이 남성의 기능을 못하는 관리란 말이거든요. 아 진짜로? 그러니까 그 내시라- 환이 그 환이에요? 진짜로? 뜻이 이제 앞에 있는 환이 이제 고환이 없는 애 뜻이고 뒤에는 관리란 뜻인데 자 봐요. 환관 자체는 정말 남성의 성기가 없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러나 내시는 뭐냐면은 한자를 보면 안 내자의 시중들 시자예요. 내시는요 정말 뭐라고 할까 최고의 학자들 왕 옆에서 왕의 시중을 드는 왕의 비서실장. 저 시자가 한자로 저기 시중 시자라고 나왔잖아요. 네. 일본에서 사무라이 그럼 높잖아요. 네. 그 사무라이의 한자가 저 시자예요. 맞아요. 아 아니 그럼 내시는 이렇게 모자람이 없는 건가요? 너무 궁금해. 그렇죠. 있어요? 원래 뭐가 있어요? 아, 내시는 있나요? 남자죠. 일단 그 환관을 보면은요 뭐 왕권이 강화되는 그 시기에 등장한 것이 환관이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궁 안에는 왕과 세자 이외에는 남자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남자가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남자인데 남자 아닌 너가 필요하다 보니까 일단 환관이 들어와요. 내시와는 다른 직급이었었죠. 근데 왜 FBI급 선발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왜냐면 봐봐요. 왕 바로 옆에 있잖아요. 아, 그렇지. 최측근, 이른바 문고리 권력이요. 그러니까 라인만 잘 잡아버리면 팔자 고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이렇게 살 바에는 에이씨, 에이야 해가지고 이게 없는 대신에 한번 내가 팔자 고쳐보자.
해서 이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이제 그 환관에 지원을 하다 보니까 경쟁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럼 당연히 선발 시험 필요하겠죠, 이게요. 경쟁력이 이게 잘 나가는 직업이었네. 네, 한마디로 많이들 하고 싶었던 직업이네요. 이게 사실은 옛날에 그 먹고 사는 문제, 전염병 돌고 막 기아에 막 허덕이고 막 이런 서민들 입장에서는, 천출들 입장에서는 그래 뭐 이거 하나 두 개 없어도 뭐 사는 건 똑같은데 밥이라도 제대로 먹자. 어차피 이렇게 잘하면 출세도 한다. 뭐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네요.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던가 좀 이렇게 실수로 잃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건가요? 원래는 하면 안 되지만 이것만 잘라버리면 팔자 바꿀 수 있으니까 네. 불법 암암리 운영 시술소가 탄생을 한 거예요. 뭐 먹고 살기 힘든데 애들이 많다. 그럼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가슴 아프지만 내가 너를 정말 먹여줄 수 없으니까 너라도 궁에 들어가가지고 잘 살아라 해서 이제 불법 시술소로 데리고 왔는데 어린애가 얼마나 무섭겠어 지금. 특히 이제 그 비명 소리를 없애기 위해 가지고 안 들리게 하기 위해 가지고 천둥 치는 날에 불법 시술소로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딱 기다렸다가 잠깐만 기다려. 천둥 친다. 쏙둑. 그것만 견디면은 미안하지만 정말 너 팔자 고칠 수 있다. 어쩔 수 없이 천둥 치는 날 눈물을 먹으면서 부모는 아들을 데리고 불법 시술소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거기 마취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요. 그 애가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장래희망 황관 뭐 이렇게 쓴 것도 아니고. 그거 얼마나 고통스럽고. 이 수술이 잘못될 가능성이 너무 큰 수술이잖아요. 그렇죠. 뭐 항생제도 없고 마취제도 없고. 감염되면 바로 죽는 거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하는 네, 거죠. 그 아기가 엄마 손에 뭐 부모님 손에 이끌려가지고 목숨 걸고 시술을 해서 이거를 살아나면은 그래 너 덕분에 우리 가문이 좀 입에 풀칠이라도 좀 해보자. 이런 스토리인 거잖아요. 너무 슬프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그래도 환관만 되면은 평생 종신직이 보장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베팅할 만한 그런 직업이었던 건 분명하죠. 종신직이었구나.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제 함흥에 살던 한 신분이 낮은 사람이 이제 산에 올라가서 나무하러. 나무를 하고 있었는데 멀리서 굉장히 화려한 행차를 본 거예요. 뚱따당 뚱땅. 아니 그래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야 저기 저 화려한 저 행차가 누구냐? 환관이야. 그래? 그래가지고 바로 어떤 행동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 준영님 한번 그 어떤 행동을 했는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즉시 집으로 돌아와 제 손으로 신을 도려내고 곧 4시 반열에 적을 올렸던 자입니다. 아니 그럼 신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남자의 그 중요 부위 그걸 이제 신이라고 하죠. 근데 뭐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지만 조선은 엄격한 이제 유교 국가잖아요. 그 부모가 주신 그 몸을 훼손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만약에 일부러 이걸 절단해가지고 이제 환관이 됐다 이게 들키면 바로 쫓겨납니다 이게요. 약간 부정행위처럼. 그러니까요. 네. 부정행위. 실제로 성종대에 너 진짜 일부러 잘랐지라고 들켜가지고 쫓겨난 케이스도 있거든요. 진짜 억울하다. 지금 들어보면은 일단은 이 자격 요건을 갖추는 것 자체가 굉장히 뭐 자기적으로 해도 너무 고통스럽고 그냥 사고여도 되게 고통스러운데 근데 여기다 대고 이제 FBI급 선발 과정이 있었다 그러는데 이 선발 과정은 어떤 거였을까요? 자 이제 공채 공고가 납니다. 환관 모집 제24기. 그러면 이제 모집 공고를 보고 이제 쭉 모여요. 일단은 벗어. 제일 먼저 남성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통! 다리! 통! 그 일단 1차 관문을 통과한 다음에는 이제 신체 검사가 끝난 다음에 궁중 상식 테스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필기 시험 같은 거를 보게 되고 그리고 세 번째 설로악화 같은 이 체력 테스트를 통과를 해야 돼요. 매달려 있는 게 체력이랑 아무 상관이 없는데. 포함됩니다. 정말 그 종목이 다양한데 영상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들은 장차 내건이 될 상직 소환들이다. 너무 어려워. 왕실의 안위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 하여 오늘부터는 너희들의 인내심을 기르기 위한 인내심. 오 진짜 거꾸로 매달려 있네. 난 저런 거 안 할 것 같은데. 애들한테까지 저렇게 하는 건 좀 그렇지 않나? 어려워요. 너무 어린데. 저렇게 혹독한 줄 몰랐네요. 저게 왜 그러냐면 역모가 일어났어. 지금 환관이 잡혔어요. 왕 어디 있어? 불어.
했는데 안 불어요. 고문의 예를 왕이 저기 있습니다라 불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 철저한 비밀을 유지를 위해 가지고 어떠한 고초를 당해도 견뎌라. 견딜 수 있냐? 라고 해서 물고문도 하고 코에다가 모래도 집어넣고 별의별 인내력 테스트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럼 고문 연습을 한 거네요. 고문 연습한 거죠, 그러니까. 고문 훈련을. 네. 와 나는 진짜 난 고문은 못 버텨. 다 불어요, 다 불어. 어차피 불 거. 먼저 저기 선생님 제 얘기 그리고 들어보세요. 이것도 빠질 수가 없어요. 맨 마지막에 쌀가마니를 메고 뛰는 시험까지 했어. 도대체 왜? 왜? 행군을 할 일도 없고. 왕 얻고 뛰라고? 역시. 아, 그래요? 내시 파이팅. 역시 왕이 가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급한 순간에. 맞아. 급할 때. 급할 때 왕 제일 옆에 있는 것이 환관이잖아요, 내시요. 그래서 여차하면은 왕을 업고 뛰어야 되기 때문에 비슷한 무게의 쌀가마니를 들고 뛰는 시험을 했다고 해. 그걸 통과해야 아니 되고. 80kg짜리 쌀가마니를 들고 뛸 수가 있냐? 이게 외국 군대가 쳐들어올 때는 이미 비상사태인 걸 다 알아요. 그쵸.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반란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영모 사건은 주로 한밤중에 일어나요. 맞아. 근데 그 한밤중에 왕들이 뭐 하고 있냐면은 이렇게 쫙 마시고 있거든요. 취해 있구나. 술이 좀 취한 사람을 등에 업고도 일반 사람이 달리는 것만큼 달릴 수 있게 아마 훈련을 시키기 위한 방법이 아닐까. 그 환관 테스트를 마치면 이제 관직을 주는 건가요? 노노노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쉽게 환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또 있어요? 보통 한 10살 전후에 이제 그 어린애들이 들어오는데 10년 동안 뭐 심부름, 잡무 같은 거를 맡는 소환이라는 이른바 약간 우리로 치면 인턴 과정을 또 10년 동안 거쳐야 돼요, 이게요. 10년이나? 10년 동안. 근데 인턴을 10년을 누가 해요? 그러니까 말이 10년이죠. 말이 10년이지. 10년이 그러면은 뭐 5살에 들어왔다고 25살까지 정직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렇죠.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10살에 들어왔다고 칩시다. 그럼 10년 동안의 그 인턴 기간을 거친 다음에 그러면 20살이 되잖아요.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드디어 정식 환관이 되실 그런 타임이 됐는데 정식 품계를 받기 전에 파이널 테스트, 마지막 테스트를 하나 더 받으셔야 됩니다. 테스트가 또 있어요? 자, 마지막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10년 전에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20살 이 쇠도 심어먹을 이때 남성성이 회복됐는지 안 됐는지 이거를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돼. 그 테스트를 어떻게 하죠? 선배 환관과 궁녀들을 대동해가지고 정말 마음 수양 잘해야 돼요. 여기 통과해야지 진짜 환관이 됩니다. 뭔가 자극을 주면 남성은 자연스럽게 반응을 할 수 있잖아요. 자연스러운 몸의 변화인데 그게 남성성이 완전히 없어져야 반응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했겠죠. 근데 저희가 과거급제가 저는 진짜 힘든 줄 알았는데 과거급제보다 내시되는 게 더 힘든 이게 것 더 힘든 같아요. 것 같네요, 진짜. 네. 다리 통